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겪게 된다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8년 정도 지났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라 큰 문제는 아닐 줄 알았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담당 의사가 남편의 몸 상태를 진단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신장이 좋지 않다며 급성 사구체 신염으로 세후에는 결국 이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일이 고돼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지속적으로 옆구리 통증이 있다곤 했지만 엄청 힘들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길래 그냥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아서인지 검사 좀 받아보고 싶다는 말에 병원을 같이 가게 된 거였는데 갑자기 급성 신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뭔가에 쿵 하고 맞은 것 같았어요. 서로가 너무 바쁘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보니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남편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땐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급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결국 병원 입원을 결정해야만 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시댁에서 알게 되자 집안에선 난리가 났었어요. 남편이 급성 신염에 걸리게 된 이유가 전부 저 때문이라며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시모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시모의 말을 되받아쳤어요. 이게 왜 제 탓이에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저 사람 탓 아니에요? 저는 몇 번이나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라고 했었는데 말을 듣지 않은 게 누군데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요. 그럼 어머님은 그동안 이 사람 신경이라도 쓴 적 있어요?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지.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한마디라도 물어본 적 없었잖아요. 아쉬울 때만 전화해서 용돈 떨어졌으니까 돈 달라는 말이나 하고 어머님이 저희 한 푼이라도 도움 주셨어요? 이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용돈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인 건 아니고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생활비는 서방님한테 받아야죠. 그동안 서방님은 동생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활비 지원을 해준 적 없었잖아요. 그러니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에선 당연히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돈줄 끊겼다 생각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그것부터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형이 몸 관리를 못해서 생긴 일인데 왜 제가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요? 이번에 새 집으로 이사 가서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거 형수님도 잘 알잖아요. 그래 맞다. 막내는 이번에 큰돈 나갔잖아. 대출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줄 수 있겠니? 내 아들이 저렇게 됐으니 당연히 네가 책임을 져야지. 너희 집안이 잘만 살았어도 내 아들이 고생했겠어? 아무리 힘들게 돈 벌면 뭐해? 네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으니까 한 달 사는 것도 빠듯한 거잖아. 어머님이 저 사람한테 생활비만 적게 가져갔어도 몸 상태가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얼굴만 보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들어오는 돈이 적어서 생활이 안 된다며 불만을 털어놓는데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희 가족 때문에 이 사람이 고생하는 것보다 어머님 불만 들어주려고 고생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요. 낳아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까지 빼먹으려는 그런 보상심리 때문에 이 사람 몸에 한계가 찾아온 거고 버티지 못해 결국 급성 신장염에 와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돈 타령이에요?
이 사람 잘못되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불쌍한 건 남겨질 애들이라고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그동안 참고 살면서 생겼던 불만들을 전부 쏟아내 버렸어요. 시모아 시동생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제 말을 받아치면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그만하라고 중재를 했지만 이미 서로가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아서 그런지 시부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면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동서였기에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온 동서의 행동에 당황스러워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보며 뱉은 한마디는 너무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아까부터 형님이 하는 말을 왜 듣고만 있었는지 알아요? 본인만 생각하는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돼서 실망스러워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 사정 누구보다 형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이번에 새로 이사 간 곳 대출만 80%까지 끌어올려 받았어요. 이 사람과 제가 발버둥 치면서 벌어모은 돈 고작 20%밖에 안 됐었다고요. 이건 형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줘야 된다는 말이 지금 나와요? 정말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래서 벌어들이는 돈 합친 것보다 형님 혼자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으면서 아주버님 입원했다고 저희한테 어머님 생활비를 지원하라고요? 제가 항상 형님 보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돈을 너무 밝힌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꼭 보면 돈에 더 환장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 맞다, 맞아. 얘네 둘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이 벌면서 자기가 버는 돈 그거 조금 더 나눠주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들한테 떠밀어 버리려는 거 나도 다 안다. 어쩜 사람이 저러니? 내가 평생 후회하는 건 너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야. 가족들 앞에서 돈 타령하는 네가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다. 제가 지금 많이 번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사업이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서 제가 가지고 가는 순수익은 많이 없어요. 두 사람보다 많이 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매출이지 순수익은 아니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는 돈은 서방님 월급보다 적다고요. 저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까지 있다 보니 당연히 제가 가지고 가는 돈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까지 얼굴만 마주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상 쓰고 있었던 이유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대출 받을 때나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해서 그게 동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나 봐. 그렇다고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내가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 아, 그만 떠들고 이제 그만 안정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 나가요.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요즘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동네 시내거리에 판매하는 의류 매장보다 더 매출이 안 나와서 걱정이 정말 많았었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할 정도까지는 되니까 버티면서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동서내외는 제가 버는 매출이 진짜 금액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매출과 순수익에 대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해봤자 제 입만 아파서 개념 없는 동서내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뒤이어 시부를 밖으로 내보낸 뒤 시무와 얼굴을 마주했는데 자기 몸에 털끝 하나 건들지 말라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괴로움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족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남편은 이미 본인의 몸 상태가 회복되기 힘들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려 했어요. 의사는 저를 따로 불러 신장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회복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고 가족들과 진지하게 상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신장 이식에 대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저와 시댁 식구들이 한바탕 하고 난 이후 병원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려고 시댁에 들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들려오는 웃고 떠드는 목소리를 밖에서 들었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남편 얘기를 떠나서 시모의 자식이고 시동생의 형인데도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는 웃음소리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앞으로 남편의 건강 문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으려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 좀 전까지만 해도 웃고 떠들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까지 눌렀는데 밖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나오지 않으려 하길래 그냥 밖에서 한마디 했어요. 남편이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시간은 길지 않을 거라고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는 말에 현관문이 철컥 열리면서 시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곤 들어와서 얘기하자며 집 안으로 저를 들여보내줬고 시댁으로 들어가자 동서내외와 시부모님이 상당히 비싸 보이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갈림길에 서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걱정도 안 됐는지 상당히 많은 배달 음식들을 시켜 먹으면서 밖에까지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거에 기분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한창 분위기 좋았는데 연락도 없이 여기는 어쩐 일이냐? 병실에서 우리 내쳤을 때 영 끊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은데 용건이 뭐야? 그이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저번에 오셨을 때 어떤 상태인지 설명 들으셨잖아요. 급성 신장염인데 너무 악화가 많이 되어버려 회복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이식자가 나타나길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도 아니라서 두 손 놓고 기다리고만 있다간 결국 그이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신장 이식은 가족 중에서 해주는 게 제일 부작용이 적다고 하는데 일단 검사부터 받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이가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하는 말은 이 사람 보고 신장 이식을 해달라는 말인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이식을 하나만 하잖아요. 아이, 내가 미쳤다고 이식을 해주겠어? 당신이랑 애들이 있는데 괜히 내 신장 떼어줬다가 나한테까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방금 한 말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요.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려는 건데요? 가족이라면서요. 그이한테 도움받을 땐 뭐라고 했어요? 가족들끼리는 당연히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돈 빌려갈 땐 언제고
막상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벌렸는데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매몰차게 뿌리쳐요? 정말 너무들 하네요. 그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정말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이가 그냥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냐고요. 어머님, 아버님도 신장 이식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내 신장은 이미 너무 노후돼서 하나만 하다. 차라리 그냥 너 걸 떼주는 게 어떻겠니? 가족 걸 해야 부작용이 많이 없다곤 하지만 너한테 달려있는 거 떼어줘도 그게 상관없다는 말이잖아. 그럼 그냥 네가 신장 이식 해줘라. 그게 제일 좋지 않겠어?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본인 걸 떼어주면 되는 거지. 왜 남의 가정까지 무너뜨리려 하는지 몰라요. 어머님, 저희 먼저 돌아갈게요. 기분 잡쳐서 음식 넘어가지도 않겠어요. 이식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지. 형이 나한테 뭘 얼마나 잘해줬다고 내 신체의 일부를 떼어달라고 해? 집 살 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쥐꼬리만큼 쥐어주고 내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면서 신장은 받고 싶대요? 있는 거 다 퍼줬어도 해줄까 말까인데 제가 미쳤어요? 이래서 주는 사람 마음 모른다고. 받는 사람 입장에선 서방님한테 줬던 그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벌어모은 돈인지 모르나 본데요. 그 돈 잘 시간 줄여가면서 대리운전으로 벌었던 돈들이었어요. 우리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이는 서방님이 동생이란 이유 하나로 몇 년간 힘들게 모았던 돈을 고민도 하지 않고 지어준 거라고요. 그 돈조차 없어서 빌렸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빌려준 돈이 적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전부 다 되돌려 받는 게 좋겠네요. 감사한 줄 모르는데 도와줄 필요 전혀 없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신들 때문에 그이가 제일 많은 피해를 봤다고. 여기서 불만 터뜨려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 없다.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그리고 이런 문제로 찾아올 거면 다시는 문도 두드리지 마.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밖으로 내쫓았어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다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동선회에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 다시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아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건강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신장 이식자를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식하겠다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남편한테 신장 하나를 떼어준다고 하자 경악을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어요.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봐 부모님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편과 함께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아이들도 남편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신장 이식을 결정한 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나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을 때 마지막으로 남편과 수술 잘 끝내서 다시 만나자는 말을 끝으로 저희 부부는 동시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마취에 깨서 눈을 뜨게 됐는데 수술실이 아닌 병실로 옮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몽롱한 상태라 속이 울렁거렸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제 얼굴을 향해 알 수 없는 물건으로 사정없이 내려쳤어요. 온몸에 힘이 없고 마취가 덜 풀린 상태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건 저희 부모님도 아닌 시모였고 저를 내려보면서 하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만 없어도 우리 집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제 그만 내 아들 놔주고 각자 갈 길 가라. 신장 그거 하나 떼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아들 발목 잡지 말고 여기에다가 사인해라. 저번에 네가 우리 집에서 한바탕 하고 돌아갔을 때 가족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었거든. 그런데 하나같이 결론이 뭐였는지 알아? 너를 우리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모두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었다. 너 하나가 우리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아? 회복하는 대로 내 아들과 이혼해라. 나는 순종적인 며느리를 원하지. 너처럼 기세고 성격 고약한 그런 며느리 원했던 거 아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시모는 이혼장으로 제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면서 자기 아들 발목 잡지 말라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는 마취가 덜 풀려 시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다 정확하게 듣지 못했지만 얼굴을 향해 서류를 휘두른 시모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환자에게 저지른 행동은 명백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될 행동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환자분에게서 떨어지세요. 지금 수술실에 기계 문제로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환자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네? 아니 그럼 수술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취만 하고 아무것도 진행이 된 건 없는 거냐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기계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마취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술이 끝나야 되는데 수술이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가 깨어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추가적인 마취를 한다 해도 그건 또한 환자의 몸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올 수 있으니 수술실에 있는 기계를 정상적으로 수리를 본 뒤에 다시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취에서 덜 풀린 환자한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남편한테 신장 이식을 끝내면 저를 내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와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저에게 이혼 서류로 얼굴을 내려쳤다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이 병실로 들어왔는데 시모와 마주친 부모님은 당황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기 시작했고 제 옆을 지키고 있던 담당 의사가 저희 부모님께 시모가 한 행동에 대해 전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도중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앞뒤로 흔들어 버렸어요. 시모는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아빠는 서류를 주워들더니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자마자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면서 시모에게 화를 냈습니다. 신장 이식이 끝난 줄 알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는 거에 아빠도 분노를 하셨습니다. 제 딸이 사위한테 신장 이식 해주겠다는 거 뜯어 말렸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걱정이 돼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 딸은 자기와 평생 함께해야 될 남편이라고 신장이식을 해주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분명 제 딸은 신장이식을 고민했을 테지만 그런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급성 신장염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사이를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리고 싶어서 제 딸은 무서움을 참아가며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사돈은 수술실에서 나와 마취도 덜 깬 제 딸에게 이혼 서류를 들고 얼굴에 뺨을 후려쳐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당신 아들 살리겠다고 결심한 내 딸에게 신장이식이 끝난 줄 알고 이혼 서류를 내민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오늘 사돈이 보인 행동에 대해 절대 용서해 줄 마음 없으니까 법정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제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놓으세요. 이런다고 바뀌는 거 절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이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아유,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며느리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 그때 안 좋은 감정을 주고받아서 화가 좀 났었습니다. 시모는 뒤늦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이 상황을 절대 좋게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오열하는 목소리가 병실 안에까지 들려왔어요. 마취에서 거의 회복이 된 저는 몸을 천천히 일으켰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병실 밖을 살핀 엄마는 얼굴이 노랗게 돼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가 밖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고 시동생이 수술실로 급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였죠. 이 말에 시모는 병실 문을 박차고 수술실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시모가 동서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목소리는 병실에까지 들려왔고 저는 부모님의 부축을 받아 동서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동서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해줬어요.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동서의 말을 듣던 시모는 결국 실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면서 동서네 애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동서네 애를 못 보고 그대로 돌진하게 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생기게 된 거였어요. 시동생이 뒤늦게 돌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서 동서를 밀쳤지만 시동생은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실로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가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동생이 수술실에서 나오길 모두가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랜 수술 끝에 나온 의사는 결국 시동생이 하루를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고개를 저었고 그 말을 듣게 된 동서와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했어요. 시모는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였습니다. 뒤늦게 병원으로 달려온 시부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괴로워하면서 시모와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시동생은 어차피 가망이 없으면 시동생의 신장을 남편한테 이식을 시켜주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시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절대 안 된다면서 괴로워했지만 옆에서 시부의 말을 듣고 있던 의사는 하루를 넘기긴 힘들 거라며 시동생의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신장이식을 진행하는 게 남편한테도 좋을 거라고 옳은 선택을 하길 원했어요.
시부는 둘 다 세상 떠나면 좋겠냐고 소리를 질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의 말대로 시동생의 신장은 남편이 받게 되었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동서도 괴로움에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의사의 말대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동생의 신장은 남편한테 옮겨지게 되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회복 속도도 좋아 큰 부작용 없이 자리를 잡았어요. 현재 통원 치료 받으면서 몸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모가 겪은 아픔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부도 시모가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사과를 했었고 동서도 저에게 막말했던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한 사람은 다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최대한 좋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와 저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고 최대한 좋게 넘어갈 생각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진다고 하지만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들은 너무 충격적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모는 시동생이 떠난 충격에 조용히 지내고 계시긴 하지만 또다시 본성이 드러날 때가 올 거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조용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동서가 저에겐 막말을 퍼부었어도 시동생의 신장을 남편이 받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있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짓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족은 언제나 서로를 위하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 가족인지 그걸 항상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8살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게 되었고 지금도 제 딸은 그날의 아픔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네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딸 나이는 35살에 예비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의 나이는 40살이었죠. 사위의 나이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요즘에는 그 정도 나이면 늦게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주위에서 그러길래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보다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나이도 있다 보니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의 첫인상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나이에 비해 깔끔한 외모에 집안 분위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인상을 풍겼어요. 확실히 배운 집안이라 그런지 대화하는 것도 많이 달랐습니다. 예비 사위였던 집안을 잠깐 얘기하자면 예비 사돈 어른이 은행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위는 한의사입니다. 그리고 제 딸은 의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돈 어른 집안도 잘 사는 편이지만 저희 집안도 못 사는 편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이 집안 내력인지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있지만 제 딸이 운영하는 의류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고 해외를 겨냥한 상품이라서 그런지 연 매출이 몇십억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의류를 보기 좋게 전시해서 판매하는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인터넷 시장이 활발해서 그런지 집에서 컴퓨터로 미팅하며 지시하더라고요.
하루의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바삐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딸이 하는 일을 뒤에서 지켜보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과 남편이 필요한 것들을 처리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양가 집안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첫째 딸과 둘째 딸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많은 걸 공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둘째 모두 비슷한 집안끼리 시집을 간 거라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확실히 주위 사람들 말 들어보면 집안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결혼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무래도 저희 집안과 비슷한 집안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혼하는 경우가 돈 때문에 갈라서는 걸 많이 봐와서 되도록이면 막내딸 또한 좋은 집안과 결혼하길 바랬어요. 아무래도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딸의 경우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많은 것들을 물어보게 되었고 대화하다 보니 우리 딸과 결혼시켜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처음 인사 온 날 첫인상이 마음에 들어 만족해하는 표정을 딸이 보게 되었는지 저를 보며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사람 괜찮은 것 같죠?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해심도 많고 저와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 네가 남자 소개해준다고 데려온 것도 처음이라 엄마도 많이 당황했어. 결혼은 아예 생각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속썩이더니만 이제야 짝을 만난 것 같아 엄마도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네. 그렇다고 급하게 결혼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 알지?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 결정이 너에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첫 만남은 엄마도 나쁘지 않았어. 엄마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 그쪽 집안은 영미 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네, 좋게 봐주셨고 마음에 들어 하세요. 아무래도 광준 오빠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결혼을 서둘러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집안에서는 손해볼 게 없으니 제 딸과 되도록이면 서둘러 결혼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쪽은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침착하게 하나하나 알아갔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첫인상이 중요한 만큼 신경 써서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확실히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저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밝게 웃으면서 맞아주셨어요. 아유, 제 아들이 예비 새아가를 워낙 마음에 들어하고 서둘러 결혼하고 싶다고 하길래 저희가 너무 보챈 건 아닌가 생각되네요. 아무래도 나이도 좀 있으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좋은 날인 만큼 즐거운 자리가 되었으면 하네요. 사돈 어른도 자신들이 서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늦어지는 건 아무래도 예비 사이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최대한 저희 쪽에 맞춰주려고 노력하셨고 많은 부분에서 양보하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심기를 건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돈 총각이었어요. 뭔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표정을 애써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디 안 좋냐며 물어보았고 제가 말을 걸자 화들짝 놀라더니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그런 거 아니라고 애써 웃으며 넘어가려 하는 것 같았어요. 순식간에 사돈 총각에게 시선이 고정이 되었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돈 총각을 예비사이가 귓속말로 뭐라고 하더니 화장실에 잠시 같이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며 아까부터 속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었다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예비사이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고 아무래도 긴장되는 자리인데 사돈 총각의 불안한 표정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자리에서 사라졌고 사돈 어른이 분위기를 바꿔보려 이런저런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상견례의 주인공인 예비사이가 자리에 빠지게 되자 사돈어른의 말들이 집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은 계속해서 화장실 쪽을 반복해서 바라봤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참 동안 오지 않자 사돈어른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서둘러 일어났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가라앉아 버렸네요. 혼자 멀뚱히 앉아있는 안사돈은 난감한 표정을 보이며 목이 탔는지 물만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사돈총각 표정이 너무 좋지 않던데 꼭 저희 결혼을 반대하고 싶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다고 계속 불편해했어요. 배가 아파서 더 그런 걸 거예요.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끊기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미리 얘기해드렸어야 그런 오해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할 것까지야. 그냥 저희 결혼을 반대하려고 그러는 건 줄 알고 착각했었네요. 제가 좀 의심이 많은 편이라서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흘러갔고 점점 더 늦어지자 남편도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는지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때 모두들 화장실에서 나왔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돈총각을 바라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은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았는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하셨고 그렇게 상견례는 불편한 마음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예비 사이와 제 딸과의 관계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 넘어가기로 했어요. 사돈 총각이 정말 속이 좋지 않아서 그랬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도 잡게 되었고 문제없이 모든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싸우거나 불편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분들과 만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저희 집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고 천천히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려 누구냐고 물어보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며 차를 마저 주차시킨 다음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편물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 이름도 없고 보낸 주소도 없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저희 집 앞에 방금 전까지 서 있었던 의문의 남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편지 봉투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고 급하게 집으로 들어가 편지의 내용을 제 딸에게 보여줬어요. 한창 일이 바빠 누군가와 통화를 끝내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파에 앉더니 무슨 일이길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냐며 물어봤고 저는 편지를 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편지를 건네받은 딸은 사색이 된 얼굴로 편지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광준 오빠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적혀 있잖아요. 그것도 빨간 글씨로요. 이거 누구 짓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다. 아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서 있었는데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급하게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얼굴을 확인하지는 못했어. 아무래도 이서방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편지의 내용을 알려줘야 할까? 아니면 일단 말하지 않고 지켜봐야 하는 건가? 이따가 너희 아빠 오시면 물어보도록 하자. 결혼식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찝찝하게 이게 뭐야. 빨간 글씨로 결혼하지 말라고 말을 적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밑에 추가적으로 적힌 내용 이게 뭔 뜻이에요? 광준 오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잖아요. 분명 우리와도 연관이 있는 사람 같은데 광준 오빠에게 비밀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고 결혼하면 문제가 될 거라는 말인데
아무래도 강준 오빠에게 전화해서 직접 집으로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해결되지 않겠어요? 아니다. 아직 말하기에는 섣부른 것 같아. 엄마 말 듣고 좀 더 지켜보기로 하자. 누군가의 질투로 인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든지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고 했었잖아. 이 사람은 분명 한 번만에 끝내지 않을 것 같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결혼식 이대로 진행한다면 그때 또 다른 무언가를 꺼내게 될 거다. 바로 결혼식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걸 알려주겠지. 만약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주위에 CCTV 다 있으니 확보해서 신고하면 잡히는 건 순식간이다. 아마 우리 집 앞에 CCTV에 전부 찍혀 있을 거야.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CCTV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녹화되고 있는 영상을 되돌려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문의 남자가 서 있는 걸 보고 소름 돋는다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장난일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신중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분명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서방 편이 아닌 저희 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편지의 내용을 보여줬고 심각한 표정으로 편지를 바라보더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 지켜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저희는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더 이상의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편지는 오지 않았어요. 찝찝함과 불안함이 공존하기 시작했고 저희 딸도 이대로 결혼을 진행해야 되냐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서방 불러서 편지의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자 만약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도 들키지 않으려고 행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침착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식까지 끝나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답답해서 못 참겠어.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 그냥 무작정 우리가 결혼 파투 낸다고 하면 모든 손해를 떠안게 되는 거잖니. 우리가 잘못을 한 게 아닌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침착하게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엄마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야. 그래,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잘못한 건 무조건 밝혀지게 되어 있어. 나중에 우리가 손해본 건 아빠가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 받을 테니까 영미 너는 마음 잘 추스르고 아빠와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 움직일 거니까 걱정 말거라. 불안해하는 딸을 진정시켜주기 위해 남편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결혼까지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지 기운이 빠져 보였고 저 또한 한숨만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 우편함에 누군가 또 편지 봉투를 넣어두었고 급하게 가지고 집으로 들어와 모두가 둘러앉아 편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저희는 결혼식을 진행해야만 했어요. 처음 편지를 보냈을 때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다며 결혼식 날 자기가 직접 저희 앞에 나타나서 이서방의 추악한 실태를 밝힐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당장 알려주면 결혼식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바로 알려주지 않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결혼식까지 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 끝까지 잘 참아준 딸에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며 여기까지 왔으니 모든 진실을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침착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은 말을 해줬어요. 딸은 인생의 첫 결혼식인데 이게 뭐냐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이 나올 것처럼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무슨 잘못이길래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너무 화가 났어요. 만약 이 문제가 의문의 남자의 장난이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며
의문의 남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곧 결혼식이 진행되려는 안내의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저희 가족 모두는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는데 이서방도 저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고 아무래도 결혼식이라 긴장한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대고 넘겼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한 명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돈 총각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끝이 나 버렸고 의문의 남자의 장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서방은 처음 만났을 때나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딸과 이서방은 패백실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었고 제 딸은 의문의 남자를 고소하라며 장난인 것 같다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기분 좋은 결혼식 날 기분 좋지 않게 끝냈다며 그 사람 절대 용서해주지 말라고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졌고 서둘러 패백 진행해야 한다며 진행요원이 보채기 시작하자 딸은 패백실로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숨 돌리며 화장실 잠시 들어갔다가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비상구로 끌고 갔어요. 뒷모습을 보니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서방이 말했던 사돈 총각이었습니다. 얼굴의 안색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얼굴 안색이 너무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여기까지 나를 무작정 끌고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제가 여기 온 걸 모르고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본론부터 말할게요. 제가 편지 내용을 적었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워낙 감시가 심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을 반대하는지 그동안 많이 궁금하셨겠죠. 모든 내용을 글로 적어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을 하실 테고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녹음된 내용을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신 똑바로 잡으시고 절대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너는 내가 결혼식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왜 말리려고 하는 거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여태까지 힘들게 먹여주고 키워줬더니만 네가 감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왜 이렇게 아빠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럼 왜 떳떳하게 내가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건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지내면 아빠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제발 정직하게 사세요. 나는 왜 한평생 아빠를 아빠라고 편하게 부르지도 못하는 거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빠가 어렸을 때 사고 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난 거잖아요. 직접 말씀하시고 정식으로 사과한 다음 결혼 허락 받으세요. 나도 떳떳하게 아빠라고 부르게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실 전부 그쪽 집안에 알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벌써 너희 할아버지랑 얘기 다 끝났다. 앞으로 너는 해외에서 살아라. 내 인생 망치지 말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보자. 비행기표 끊어놨으니까 결혼식 날 무조건 떠나라. 알겠어? 그렇지 않으면 2번 다시 너 얼굴 안 볼 거고 모든 지원을 끊어버릴 테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 돈 없으면 네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감시 붙여놨으니까 허튼 수작 부린다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마지막으로 경고했으니까 짐이나 싸놔. 엄청난 대화의 내용을 듣게 되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바로 패백실로 향했어요. 제가 무턱대고 막 들어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를 빤히 보고 있던 이서방이 난감한 표정으로 입에 대추를 물고 있길래 바로 달려가 얼굴을 옆에 있던 쟁반으로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이서방은 입에 있던 대추를 떨구며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왜 그러냐며 소리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녹음된 내용을 틀었어요. 사돈총각과 이서방의 대화 내용이 패백실 안에 울려 퍼졌고 옆에 사회를 맡고 있던 분의 마이크를 빼서 결혼식 전체가 들릴 수 있도록 녹음기에 가까이 대었어요. 둘의 대화 내용이 울려 퍼지자 당황한 듯 녹음기를 뺏으려 했고 뒤에 있던 남편이 이서방의 멱살을 잡으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과 사돈 어른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대화 내용을 듣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모든 사실이 드러난 순간 딸은 이서방에게 따기를 올려 붙였습니다. 남편은 이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소란스러운 상황에 사돈총각이 나타나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못할 망정 되려 큰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사돈총각은 이서방의 얼굴을 한번 본 후 패백실에서 나가 사라져버렸고 저희는 경찰에 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저희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 밝혀지게 되었어요. 저희 말고도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돈총각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결혼식이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여자가 충격적이게도 임신을 했었고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만남이라 그쪽 집안이 소송을 한번 걸었던 것 같았어요.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제 딸과 만나면서 또다시 결혼을 하려고 시도했던 거고 이번에도 사돈총각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접근했다면 당연히 결혼을 반대했을 테지만 감쪽같이 숨기려는 행동이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하고 임신까지 했었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였는데 다행히도 사돈총각이 막아주면서 우리 딸의 인생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놈에게는 남편이 소송을 걸 수 있는 모든 걸 전부 걸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 또한 엄청나게 많이 나온 상태였어요. 장인어른, 저는 정말 영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영미 만나기 전의 사건 또한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뭔 소리야? 내가 너 같은 쓰레기를 받아주라고? 분리수거도 되지 않는 집 쓰레기 같은 놈을 우리 딸과 결혼시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법적인 처벌 달게 받고 그에 따른 위자료 보상 또한 진행될 테니 잘못을 뉘우치고 제발 혼자 살아가길 바라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겁이 나는구만. 자네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자네 자식은 아주 현실을 현명하게 보는 것 같네. 자네 아들에게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야. 어떻게 자네 같은 놈에게 저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참으로 불쌍하구만.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는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우리 딸의 인생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며 살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놈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제 딸이 자기를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다며 전화 한 통만 하게 해달라는 거 너무 어이가 없어 머리를 쥐어박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제 딸은 아직까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가잖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언젠가 좋은 인연이 다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제 딸은 트라우마로 남았는지 더 이상의 결혼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숨길 수 있다는 걸
이번의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의 일을 잊기 위해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돈 총각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딸의 인생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 잘 되길 바란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제 딸이 힘내서 다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힘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하시는 일 뭐든지 잘 되시길 바라며 행복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